다음 살펴볼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칩스가 33대 31 2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8승째를 수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관전 포인트는 팬서스의 넘버원 공격 옵션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복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카프리는 50여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151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해내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복귀전임을 감안해 70% 정도의 스냅만 참여했음에도 바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칩스와의 경기가 아니었다면 팬서스가 맥카프리의 활약으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이었는데 팬서스 입장에서는 참 운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패배로 팬서스는 맥카프리가 뛴 경기에서 무려 11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징크스를 떨쳐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맥카프리가 이날 경기에서 경미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10주차에 다시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기에 11주차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렇게 맥카프리 없이 많은 경기를 치르는 것은 팬서스에게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팬서스의 맷 룰 감독 그리고 조 브레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경기 초반부터 과감한 승부수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아마도 칩스의 막강한 화력에 맞서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모험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상대 진영 9야드 지점에서 포스 앤 3 상황이었는데 과감히 갬블을 선택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뒤이은 두 번째 공격에서도 페이크 펀트를 성공시키며 경기 초반 리드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던 팬서스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마홈스, 켈시, 타이릭 힐, 이 칩스의 삼각편대에게 휘둘리면서 역전을 허용했던 팬서스였는데요. 4쿼터 들어 추격 터치다운에 성공하며 24대 26, 2점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까지는 1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온사이드 킥이라는 기습적인 모험수를 시도한 팬서스였습니다. 상대가 예상치 못할 만한 타이밍에 기습적인 시도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온사이드 킥의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부수보다는 무리수에 가까운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키킹팀이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야드 이상 공이 굴러간 뒤에 리커버리를 해야 하는데요. 팬서스가 10야드 이전에 리커버리를 하면서 페널티가 선언됐고 칩스가 아주 유리한 필드 포지션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타이릭 힐의 터치다운으로 다시 점수차는 9점까지 벌어졌고 여기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는 생각입니다. 승리한 칩스는 러싱 공격의 비중을 줄이고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마홈스, 켈시, 타이릭 힐 삼각편대를 이용해 역전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홈스는 턴오버 없이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냈고 트래비스 켈시가 159야드, 타이릭 힐이 113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잡아내며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9주차 경기 이후에 CBS에서 패널들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 슈퍼볼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19명의 패널 중 무려 13명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슈퍼볼 우승을 점쳤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MVP를 묻는 질문에는 23명 중에 무려 16명이 마홈스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성적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이어서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2위에 있는 칩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파워 랭킹은 1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칩스는 다음 주 바이위크를 가진 이후에 이번 시즌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레이더스와의 리벤지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칩스가 재정비를 통해서 레이더스 공략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경기 피츠버그가 24대 19 4쿼터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당초 전승을 달리고 있는 피츠버그, 그리고 주전 쿼터백과 핵심 오라인 선수들 대부분이 빠진 댈러스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피츠버그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실제 경기 내용은 아주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이 경기에 관해서 이진만 위원의 감상평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댈러스의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코너에 몰린 쥐처럼 평소에는 잘 보여주지 않던 하이리스크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진만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 장면만 꼽아보자면 펀트 리턴 상황에서 공을 잡은 리터너가 달려나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수평 패스를 해서 상대를 혼란시키고 70야드 이상의 큰 리턴을 만들어냈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우보이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엔드존 근처에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줄 수도 있었던 아주 리스키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듯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댈러스는 의외로 3쿼터까지 10점의 리드를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부처에서 주주 스미스 슈스터를 막지 못했고, 또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수비진의 페널티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던 카우보이스였습니다. 경기를 패한 댈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주전 쿼터백 닥 프레스캇의 시즌 아웃 부상 이후에 거의 매주 선발 쿼터백이 바뀌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지난 경기 신인 벤 디누시에 이어서 이번 주는 게럿 길버트라는 선수에게 커리어 선발 데뷔 전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길버트가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나름 팽팽한 경기를 펼쳤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길버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럿 길버트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선수는 2014년 6라운드 지명을 받고 당시 세인트루이스 램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프랙티스 스쿼드나 백업 역할만 맡으면서 8팀을 돌아다니는 전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NFL에서 패스를 시도한 적이 단 6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NFL의 하부리그격이라고 할 수 있는 AAF의 올랜도 아폴로스에서 뛰기도 했었는데, 이날 NFL 선발 데뷔전 기회를 얻었고 승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55%에 그쳤지만 243 패싱 야드, 1개의 터치다운, 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적어도 이번 시즌 달튼이나 디누시가 보여준 모습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쿼터까지 좋았던 경기력에 비해서 4쿼터 4번의 드라이브에서 단 한 점도 내지 못하면서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길버트가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였음을 감안하면 길버트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리 존스 구단주는 건강하기만 하다면 앤디 달튼이 카우보이스의 선발 쿼터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달튼이 컨디션을 찾지 못한다면 길버트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의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시즌 초 D라인을 베테랑 선수들로 꾸렸던 카우보이스는 이내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물갈이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전반에는 3라운드 82번째로 지명을 받았던 신인 디펜시브 태클 네빌 갈리모어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가 드래프트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82번에 뽑혔던 레전드 조 몬타나에게 응원 메시지를 받았던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진 선수가 바로 갈리모어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백업 역할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베테랑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나면서 남은 시즌 주전으로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날 경기 패배로 시즌 성적 2승 7패가 된 댈러스는 최근 16경기로 기간을 확대해보면 리그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 제츠와 5승 11패로 같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 팀이라는 자존심에 상처가 날만한 부진을 겪고 있는 댈러스인데요. 어느덧 다음 드래프트에서 3순위 픽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제리 존스 구단주는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성적과 상관없이 내년 주전 쿼터백은 닥 프레스캇, 감독은 마이크 메카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그 반대급부로 드래프트 픽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제리 존스 구단주의 생각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닥 프레스캇이 좋은 쿼터백이기는 하지만 FA로 연장 계약을 하려면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프레스캇과의 연장 계약을 포기하는 대신 트레버 로렌스 혹은 저스틴 필즈를 쿼터백으로 영입한 뒤 남은 돈으로 다른 포지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카우보이스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를 승리한 스틸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즌 첫 패 위기까지 갔었지만 그래도 4쿼터에 빅벤, 주주 스미스 슈스터 콤비가 살아나면서 전반기를 8승 무패로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칩스 리뷰 때 언급했던 CBS의 설문조사에서 23명의 패널 중 18명은 피츠버그의 마이크 톰린 감독을 코치 오브 더 이어 수상자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현지에서도 마이크 톰린 감독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경기 상대를 압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이길 줄 아는 팀이 스틸러스라는 생각인데요. 피츠버그의 다음 주 상대는 지구 라이벌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최근 벵갈스의 성적만 생각하고 피츠버그가 손쉽게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벵갈스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미 8주차에 강호 테네시를 꺾고 기세가 오른 벵갈스인데다가 9주차에 바이위크를 가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스틸러스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징크스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 8승 무패로 시즌을 시작한 팀이 총 9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묘한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8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각각 디비저널 라운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슈퍼볼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스틸러스는 그 기분 나쁜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츠버그와 댈러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의 먼데이 나잇 풋볼입니다. 이 경기 접전 끝에 뉴잉글랜드가 30대 27 석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리고 시즌 전패를 기록하고 있던 뉴욕 제츠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길지 오히려 모르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칩스와의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던 제츠의 쿼터백 샘 다놀드가 결장하면서 백업 조 플라코가 출전했던 제츠였습니다. 그러면서 패츠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플라코가 이전 경기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부는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3쿼터까지의 조 플라코만 보면 2013년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을 때 딥패스들을 마구 꽂아 넣던 전성기의 모습이 살짝 엿보인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리그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신인 리시버 덴젤 밈스와 함께 부상에서 돌아온 브리시아드 페리먼, 제이미슨 크라우더까지 갖춰지면서 나름 준수한 리시버 진용을 갖추게 된 제치였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최악의 경기력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쿼터의 팀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역전패를 하고 말았던 제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장면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츠가 27대 17로 앞서던 경기 종료 9분여를 남기고 나왔던 페널티였습니다. 캠 뉴튼이 제츠 진영 10야드 부근에서 미끄러지면서 서드다운 컨버전에 실패했고 패트리어츠는 안전하게 필드골 시도를 하기 위해 스페셜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명의 제츠 선수들이 라인업을 하면서 12맨 온 더 필드 페널티가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리어츠가 퍼스트 앤 골 상황에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패트리어츠의 터치다운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제츠 팬들로서는 정말 열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쿼터에 나왔던 조 플라코의 인터셉션 장면이었습니다. 덴젤 밈스에게 딥패스를 시도하다가 패트리어츠의 코너백 제시 잭슨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7점 차 리드, 그리고 6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안전하게 러싱 공격 혹은 확률 높은 짧은 패스를 통해서 조금씩 야드도 전진해 나가고 시간도 태웠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에서 플라코의 딥패스가 잘 통했고 상대의 허를 찌르겠다는 의도에서 시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패트리어츠에게 역전의 빌미를 허용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제츠는 이번 경기 패배로 0승 9패가 되면서 드래프트 1번 픽을 향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츠에게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경기 중에 레프트 태클 미카이 벡튼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경기 중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바이위크를 가지는 제츠는 11주 차에 LA 차저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과연 이번 시즌 내에 제츠가 1승이라도 거둘 수 있을지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승리한 패트리어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패츠는 리그 최약체로 불리는 뉴욕 제츠에게도 고전 끝에 겨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패트리어츠의 이날 경기 승리 요인을 꼽아보자면 러싱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37분 동안 볼을 소유했다는 점, 그리고 리시버 자코비 마이어스가 12번의 캐치 169 리시빙 야드를 해주면서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치렀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정적인 펌블을 허용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캠 뉴튼은 이번 경기 47초를 남기고 마지막 공격권을 넘겨받아 끝내기 필드골이 가능한 지점까지 전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패트리어츠가 이날 승리하기는 했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제츠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했다는 점, 그리고 남은 후반기 스케줄 또한 강팀들과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패트리어츠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는 볼티모어와의 맞대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8승 무패로 잘 나가던 패트리어츠가 라마 잭슨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기세가 꺾였고 결국 바이위크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와일드카드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벨리책 감독이 그 경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명장 벨리칙이 라마 잭슨에 대한 파괴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다음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잉글랜드와 뉴욕 제츠의 경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돌핀스가 34대 31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NFL 무대에서 더 검증이 된 쿼터백 카일러 머리를 가진 카디널스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팀 치열한 명승부 끝에 원정팀 마이애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 애리조나의 첫 번째 공격을 임매뉴엘 오그바가 스트립색으로 막아낸 이후에 샤크 로슨이 픽식스로 연결하면서 마이애미가 기세를 잡았습니다. D라인 보강을 위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두 선수가 아주 깨소금 같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양팀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치열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는데요. 카일러 머리는 딥패스와 스크램블링이 살아났고 투아는 확률 높은 중거리 패스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4쿼터 5분여를 남기고 31대 31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애리조나는 포스 앤 원 상황에서 카일러 머리를 활용하지 않고 러닝백 체이스 에드먼즈에게 러싱 공격을 맡겼는데요. 이것이 퍼스트 다운 갱신에 실패하면서 마이애미가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의 키커 제이슨 샌더스가 50야드 필드골을 성공하면서 경기 막판 다시 돌핀스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카디널스의 마지막 공격에서 키커 제인 곤잘레스가 49야드 필드골에 실패하면서 승리는 마이애미의 차지로 이번 경기 결말을 맞았습니다. 2018년 하이즈먼 트로피 투표 1위 카일러 머리 그리고 2위 투아 턴거바일루아의 맞대결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경기였는데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아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일부 현지 전문가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70%가 넘는 패스 성공률에 248야드, 턴오버 없이 2개의 터치다운을 보여줬습니다. 패하기는 했지만 카일러 머리도 3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100야드가 넘는 러싱을 해주면서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로 어느덧 시즌 5번째 승리를 수확한 마이애미인데요. 이지만 위원이 마이애미의 약진의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년차를 맡는 돌핀스의 감독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벨리책 감독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마이애미의 헤드코치로 와서 일단 세컨더리를 좋은 선수들로 채워놓고 뒤에서부터 수비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잘 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이비언 하워드라는 좋은 코너백이 있음에도 FA로 많은 돈을 주고 바이런 존스를 영입했고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 픽을 활용해 코너백 노아 이그비노기니를 뽑았던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셧다운 코너백들이 상대 리시버를 묶어두는 사이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라인베커 그리고 세이프티들이 다양한 블리츠 스킴으로 상대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돌핀스의 성장한 수비의 비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그 최고의 리시버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디안드레 홉킨스를 단 30야드로 틀어막는 그런 짠물 수비를 보여줬던 돌핀스였습니다. 당초 뉴잉글랜드에서 벨리책 감독에게 배웠던 코치들이 감독으로 나오면 성공을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테네시의 브레이블 감독 그리고 마이애미의 플로레스 감독이 그 예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의 향후 남은 스케줄을 보면 캔자스시티 칩스, 버팔로 빌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마이애미보다 더 강한 전력의 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0승에서 11승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버팔로 빌스와의 마지막 주차 경기가 AFC 이스트 우승을 다투고 하는 마지막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최근 몇 년간 약팀으로 분류되던 마이애미의 선전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한데요. 한 해 못해도 다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NFL이라는 리그의 특성이고, 이것이 NFL이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된 비결이라는 이지만 위원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타이트한 셀러리캡 제도, 그리고 지난해 성적과 다음해 스케줄의 난이도가 반비례하는 NFL의 독특한 제도가 만들어낸 그런 재미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패한 카디널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애리조나는 이날 승리했더라면 시애틀을 승자승 원칙에서 제치고 지구 1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이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는데요. 향후 2주간 버팔로 빌스, 시애틀 시옥스라는 부담스러운 강팀과의 맞대결이 연달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패배가 더욱 아쉽고 자칫하면 또다시 연패의 흐름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 카디널스입니다. 마이애미와 애리조나의 경기까지 이번 9주차에 있었던 14경기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유머 코드를 넣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분석 내용도 허술하거나 빠진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10주차 리뷰는 김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